국내 최초의 LNG 운반선 선조, 세계 최초 컨테이너선 건조, 세계 최초 선박 육상 건조 공법 도입, 세계 최초 T자형 도크 건설, 세계 1위의 조선회사 현대중공업이 이루어낸 기적들이다. 한국 조선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한 기업의 수장이 된 사람. 개인의 역사가 기업의 역사가 되고 나아가 산업을 일으킨 주역.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사장. 현대중공업 본사가 있는 울산 공장. 타워 크레인이 우뚝 솟아 있고 건조 중인 배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입사 12년 만에 임원 자리에 올랐으며 현대중공업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계속 대결했는데 생산 현장과 현장 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는 현장 경영의 교본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중공업 기업을 만든 주역, 바다 위에 신화를 짓는 CEO 최길선을 만나본다. 이곳이 서울대학교 캠퍼스인데요. 네. 초빙 교수로 이제 강의를 네. 나오신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정말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예. 또 이제 제자 가르치고 계신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활달하고 네. 발랄하고 또 여러 가지 기회도 더 많이 갖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예. 저도 같이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학교. 그래서 그러신지 뭐 연세에 비해서 예. 엄청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예, 좋아 보이십니다. 예. 현장에서는 물러나셨지만 현재 한국 플랜트 협회 회장직을 맡고 플랜트 협회 계시지 않습니까? 회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플랜트 협회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네. 플란트 산업협회는 지금 우리나라의 플란트 산업의 그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2002년도만 해도 한 150억 불 불과했어요. 근데 작년에 640억 불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몇 %가 되는 수출액이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래서 뭐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발전소, 정유 공장, 그다음에 석유 뭐 정제 및 운반 시설 이런 거 한다면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요즘 경쟁 붙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경쟁사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또 앞으로 서로 같이 잘해나갈 건 잘해나가고 이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드는 게 플란트 산업협회입니다. 그 한국 조선업의 산 역사 그리고 세계 1위의 한국 조선업을 일궈낸 주인공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그건 좀 약간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과분하고 그 같이 일했던 그 동료나 선배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하다 보니까는 코스를 제일 오래 밟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이제 신입사원으로 72년도 예, 입사를 예. 하셔서 예. 최고 경영자 CEO가 예. 되셨는데 예. 그 CEO가 된다는 것은 사실 하늘의 뭐 별따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쉽지 않죠. 네네네. 예. 그 비결은 나름대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비결은 딱히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주어진 일을 그 회사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일로 생각하고 내가 주인처럼 네. 그때 어떤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 비결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입사하신 이후에 처음 맡은 일은 어때요? 그때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영국의 조선소에서 도면을 사가지고 배를 지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그 배 지을 강판을 발주하는 발주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첫날부터 야근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바쁘던 때라. 첫날부터 야근을 시작하는데
야근 시작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요? 서울에 와 있는데 네. 저녁 밥 먹을 데도 없는데 야근하니까 밥도 주고 아주 좋았어요. 직장 내에서 식사 문제가 회의가 해결되니까. 해결이 되니까. 그러셨군요. 입사한 이후에 그러면은 아까 그 뭐 강판을 뭐 발주하는 업무 보시다가 이제 부서 이동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네.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각 설계라는 걸 잠깐 했어요. 그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강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강제 자재를 발주해서 네. 그것이 조선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절단할 수 있도록 그 출고가 돼야 되는데 예. 그때만 해도 강제를 갖다가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게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었고 수입이었나요? 네, 수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제를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현장 공정이 좀 막히고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그때부터 또 그 강제 관리 업무를 맡았었죠. 네. 그 다음에 강제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생산을 해라. 이래가지고 생산부에 내려가게 됐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셨군요. 이제 기업에 입사하셔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국내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오일 쇼크. 그렇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시작한 게 73년 3월 23일이거든요. 근데 오일 쇼크가 73년 10월에 옵니다. 네. 수주를 했었는데 그게 수주가 멈추고 일부 수주는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배들 수주하고 이런 상황으로 시장이 판도가 바뀌었죠. 그게 회사가 생산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이거든요. 상당히 회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때 중동에 진출해가지고 중동에서 수주한 거를 그 주로 구조물을 울산에서 생산해서 중동으로 운반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중공업의 이익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었죠. 그게 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동 진출 이후 또 한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성공한 이후에 회사가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을 이제 했지만 또 한 번에 닥친 시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명 뭐 골리앗의 투쟁으로 불리는 그 노사 분규 그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88년 그러니까 그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서 88년 말에부터 파업이 시작돼 가지고 그게 89년 한 4월 하순까지 갔죠. 한 127일 그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골리앗 크레인 투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도 현명하게 어떻게 그 실타래를 잘 푸셨습니까? 제가 풀었다기보다는 우리 구성원들 전체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이게 우리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부분을 또 서로 풀어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노사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좀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좀 많이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노사관계는 모범적인 그런 회사가 되어 있죠. 그렇군요. 하다못해 어디 극한지대에 대해서도 살아남으신 그런 절도 있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전체를 그 통제해 나가시더라고요. 이분은 뭔가는 한번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이분을 내 인생의 어떤 벤치마킹 대상으로. 그 저희 제작진이 울산에 가서 그 뭐 동료분 함께 근무했던 분 또 부하 직원 여러분 인터뷰한 것을 알고 있는데 한결같이 우리 추기순 사장님은 이제 현장형 CEO셨다 이렇게 평을 하셨다 그래요. 또 뭐 현장에 근무를 하든 않든 현장에 항상 돌아다녔으니까요.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우리는 아침 6시 반에 조찬 회의를 해요.
야, 그렇게 일찍이요? 10시 반에 조찬 회의를 하면서 조찬을 하면서 아침에 회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사무실로 가고 뭐 현장으로 네. 가고 그렇겠죠.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은 예. 특히 뭐 현장 개선이나 새로운 시설 투자나 이걸 하려면 계속 현장을 맴돕니다. 그리고 네. 그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도 또 얼핏 생각해보면 저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예. 그 높은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예. 그저 부담되고 뭐 그럴 어렵고. 수는 있는데 저는 물론 뭐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부하 직원들은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상하 관계라기보다는 예. 뭐 친구나 형 동생 관계 비슷하게 그렇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저는 비교적 편하게 현장을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 회사에 계실 때도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아주 뭐 많이 많이 강조하셨다고 했죠. 들었습니다. 많이 했죠. 뭐 어떤 아까 식으로 하셨어요? 뭐 특별히 스킨십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많이 어울렸죠. 많이 어울려서 뭐 그건 뭐 초급 간부 시절부터 같이 꼭 형제간 일 같이 하듯이 했고 현장에 이렇게 가면은 아까 뭐 밑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쫓아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제 성격이 예. 편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예. 정이 많으신가 보네요. 정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어. 서로 간에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편하게 상대하는 그런 편에 예. 속합니다. 예. 더불어 잘 어울리는 성품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의 역사가 시작된 울산시 동구. 울산은 현대중공업의 성장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울산의 아침 풍경은 현대로 향하는 길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의 출근 시간 5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회사로 모여들고 있다. 세계 1등 조선소 현대중공업의 부지는 약 600만 제곱미터. 집채만한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를 따라가 보면 70만 톤급의 선박이 나온다. 이 배는 조선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토대가 됐다. 허허벌판이었던 울산은 현대중공업과 함께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27년간 현대중공업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최길선 전 사장. 그는 밤낮 없이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강조해왔다. 제가 한번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해가지고 심할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째버리고 그걸 반영을 안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나중에 알고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하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직원들을 진정 포용할 줄 아는 그의 리더십은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만들었다. 최길선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주변의 뭐 동료 선후배분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덕목, 어떤 자세를 갖춘 분들이 임원의 자리에 오르는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일을 제대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주인 의식을 느낀다면은 네. 그걸 제대로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사실상 회사의 전 직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면은 주인은 아주 편히 지내도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일의 절차도 중요하다. 일의 절차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의견에 그 의사결정에 참여했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 때 일의 수행이 원활하게 된다. 네. 그것이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의사결정. 그다음에 그 배경도 잘 모르는 거. 그건 일의 결과가 잘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의 배경과 절차를 제대로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윗사람이 존경받으면은 회사 전체가 일이 굉장히 쉽게 잘 되고
윗사람이 존경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 될 수 있다. 결국 윗사람을 존경받을 수 있는 윗사람을 선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존경받는 게 누가 존경받느냐? 예. 그건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결국 자기 자신보다 구성원 전체의 그 이익이나 명예를 더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존경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공과 사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인사인데 아무래도 인사를 하다 보면 공평무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해 나가기는 쉽지 않은데 책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임자를 뽑는 것.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사실상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고르게 갖춘 사람을 뽑아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인사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예, 있고 사실입니다. 또 인력 관리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채용을 예. 볼 때 예. 신입사원 선발을 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나름대로 사장님이 갖고 계신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요즘 그 학생들이 중요시하는 스펙, 뭐 학교 성적, 그다음에 뭐 영어 성적, 네. 뭐 자격증 뭐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면접에 임했을 때 이분이 주는 인상이 좀 젊은 사람답기도 하고 좀 꾸밈이 없이 솔직 담백하고 이러면은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의는 지키되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그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뭐 진짜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 최고의 위치에 오르셨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뭐 큰 힘이 돼준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꼽으라면 어떤 분? 그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정종 회장님 현장에 내려오셔서 네. 현장 확인하시고 이러는 것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 현장 제일주의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현장에 오시면 완전히 현장을 직접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회의부터 하시고 현장도 오시는데 현장부터 도시고 회의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다른 분들도 존경할 만한 선배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 제2의 그야말로 최길선을 꿈꾸는 우리의 뭐 공학도 나아가서 젊은 후배들에게 인생의 대선배님으로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생활을 해라, 어떤 걸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뭐 등등의. 저는 이제 요즘 우리 그 젊은 그 학생들이 그 장래에 대해서 네. 우리 때보다도 굉장히 그 어떤 좋은 여건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한편 많은 고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건 좋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가능성의 폭을 좀 열어놓고 그 실제로 실무에 접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설계를 했다가 현장에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설계할 때는 사실상 좀 제가 능력을 발휘하기 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적성에 잘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서는 아주 일도 재밌고 잘해서 재밌게 잘했고 또 일의 성과도 더 좋았다. 그건 제 적성을 갖다 나중에 이제 발견한 건데 살짝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일찌감치 목표를 정해놓고 좁은 그 목표에다가 맞춰가지고 모든 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그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상은 공부하는 능력은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한 부분인 거고 그거 말고 수많은 능력이 다 있는 건데 네. 너무 공부에 국한시킨다. 아하. 학생 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은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같이 어울리는 걸 하는 것이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도
그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렇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게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일을 예. 또 이제 인생 이막에서 펼치고 예. 계신데 예. 그래도 내가 정말 꼭 좀 이루고 싶다 하는 뭐 꿈이나 뭐 포부가 있으십니까? 이제 저는 조선이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그러니까 회사 일을 주로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네.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그 성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전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 네. 뭔가 그것이 제대로 풀려갈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